네, 이번 시간에는 그 주요 분쟁 사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사례 분석과 관련해서 어떤 금융 분쟁,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 먼저 알아보고요. 그냥 금융투자 상품 내재적인 특징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금융투자 분쟁의 어떤 특징, 금융투자 분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굉장히 그 상품 자체가 어떤 거예요? 그 상품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쟁의 특징이 고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좀 전문적인 게 많죠.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게 되게 많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직원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증권사 직원에 대한 직원 의존성이 크다. 이런 경우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냥 투자자가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뭐 예금이나 뭐 이런 간단한 그 금융상품 가입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이 많고요.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분쟁 해결이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금융상품 내재적인 특징도 있어요. 내재적인 문제. 금융상품 내재적 특성에 의해서 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성 때문에 그렇죠. 금융상품의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 때문에 그런 내재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투자 결과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지지 않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다? 본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 일반적으로 뭐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가만히 있어도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뭐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수익이 났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크게 손해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그 상품의 내재적인 특성상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유형별로 좀 따져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하죠. 일반적으로 임의매매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주식 같은 경우 임의매매 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임의매매라는 게 뭐예요? 임의매매가 있고 1인 매매가 있어요. 1인 매매. 임의매매는 임의로 매매하는 거. 고객의 예탁 자산을 고객한테 위탁받지도 않고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위탁이 없이 매매하는 거. 위탁이 여기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매매하면은 당연히 이건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법 임의매매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 임의매매 하면서 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1인 매매는 누군가한테, 금융투자 직원한테 그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1인에서 매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탁이 있어요. 위탁이 없는 게 아니라 고객이 위탁이 있단 말이야. 위탁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과도하게 매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자산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수수료랑 세금이 계속 들어가잖아. 그런 경우는 1인 매매라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의 매매는 위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손해가 위탁을 안 했는데 임의 매매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게 원칙이야. 근데 만약에 사후에 승인하면은 이걸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인 용어로는 추인하면은 설령 임의 매매를 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인 매매는 위탁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임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사후 승인하면은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 거고, 1인 매매는 위탁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근데 과도한 매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불완전 매매. 펀드 같은 경우 적합성 원칙 지켜야 되고, 적정성 원칙 지켜야 되고,
다음 설명 의무 지켜야 되죠? 설명 의무. 요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투자해가지고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불안전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또 그 분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당권유 해가지고 사실 부당권유는 금지가 원칙이잖아요. 요거 설명을 지켜야 되고 부당권유는 금지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부당권유에서 고객한테 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이런 걸로 인한 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으로 인한 그 민원, 저희 금융 문제도 꽤 있습니다. 주문을 잘못 낸 경우 매수하라 그랬는데 뭐 매도했다든지, 매도하라 그랬는데 매수했다든지, 또는 내 계좌를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로 내가 주문을 했다든지, 이것도 주문 실수거든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본인이 주문을 내야지 본인이 배우자가 주문하거나 본인의 아들이 주문하거나 이런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는 실명제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주요 분쟁 사례 분석, 섹션 1에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 그 분쟁의 특징 저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 분쟁 관련 금융투자 상품의 내재적 특성 관련해서 여기 말씀을 드렸었고요. 3번에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 그래가지고 여기 그 뭐 임의매매, 이름매매, 불안전 매매, 부당권유, 주문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분쟁 예방 요령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였는데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션 2에 펀드 상품 주요 분쟁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이죠. 분쟁 사례.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 내린 일입니다. 사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권유 사례 1번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년 9월 17일 날 선고했네요. 내용을 봤더니 어떤 거냐면은 여객펀드에 가입하였지만 선물한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환해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특성 및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에 고객보호 위반을 인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여객펀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객펀드가 뭔가요? 여객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도 있고 외국 자산운용사도 있잖아요.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 자산에 투자한 펀드가 여객펀드입니다. 반면에 국내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 자산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여객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외국 자산운용사고, 그다음에 투자 대상 자산도 외국. 예를 들어서 미국 펀드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운용사 있죠.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템플턴 자산운용 뭐 이런 운용사가 있고, 그다음 템플턴 자산운용이 미국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는 펀드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자산운용사이면서 투자도 미국 자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여객펀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객펀드에 가입하였지만 선물한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이 사례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저기 일본 소형주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엔화의 환율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런 설명도 추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리고 환해지를 개략적으로만 설명해서 이렇게 하면은 환해지가 하면 얼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선물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고객, 선물한이라는 것은 파생상품이잖아요. 파생상품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파생상품에 투자된 파생상품에 일부 들어가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손해가 났어 결국은. 그래서 이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사례 2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5년 7월 15일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전환형 수익증권 매입을 권하고 이후 고객의 동의 없이 공사채형을 주식형으로
전환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 권유가 인정된다. 뭐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부당 권유죠. 수익률을 보장한다. 수익률 보장각서. 수익률 보장각서. 우리나라에서 허용 안 해주잖아. 수익 보장. 이거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효예요. 수익 보장뿐만 아니라 손실 보전하는 거. 손실 보전. 손해 나면 내가 물어주겠다. 이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법은 투자 책임은 누구 책임이야? 투자자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회사에서 수익 보장이나 손실 보전을 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무효예요. 이거에 대해서 일부 수익 보장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수익 보장, 손실 보장도 인정하지 않고요. 사전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사후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이것은 다 법으로 금지된다. 근데 손실보전에서 예외가 있어.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위법 여부인지 불명확하는 경우 그냥 증권회사가 이게 위법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물어줄게. 사적 화해로서 그냥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물어주는 경우 이런 거는 허용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객 입장에서 고객 투자자 보호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용해 주고 또 증권회사가 위법 행위를 해서 만약 손해배상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손실 보전이지만 이런 것은 위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 손해배상한 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야. 그래서 허용해주고 또 세 번째는 조정 절차나 재판 절차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정당한 손실 보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환형 수익증권 매입. 전환형 수익증권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미 배웠는데 우리나라 펀드는 전환형 펀드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펀드는 특수한 펀드가 환매 금지형 펀드 있고 종류형 펀드 있고 전환형 펀드 있고 모자형 펀드 있고 ETF 있잖아요. 그중에 이 전환형 펀드는 이렇게 환매 없이 주식형에서 채권형 또는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펀드를 전환형 펀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환형 수익증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수익증권이 펀드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전환형 펀드 매입을 권유해서 고객의 동의도 없이 공사채형은 채권형 펀드예요. 채권형 펀드.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바꿔버렸어. 고객의 동의도 없이 투자 대상 안전한 펀드에서 위험한 거를 바꿔버린 거. 이거 당연히 이건 잘못된 거죠. 위임 없이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부당 권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불안전 판매 사례가 나오긴데 불안전 판매 사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협회 분조위 2011년 3월 11일. 이것은 협회에서도 분쟁 조정할 수 있거든요. 분쟁 조정하는 데가 행정기관으로서는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협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협회에서 사례네요. 1번 직원은 고객이 안정투구형 투자자임을 이미 알면서도 직원 자신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수익증권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사실과 상이하게 설명했어요. 설명하여 고객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고객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을 5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우리 고객을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투자 성향 분류표에서 투자 성향 알아보고 나서 안정형 고객, 안정 추구형 고객,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 고객, 그 다음에 적극 투자형 고객, 그 다음에 공격 투자형 고객,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안전한 투자,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안정 추구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수익 구조를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수익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그런 상품을 투자 권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어요. 또 사실과 다르게
이런 경우는 설명 의무 위반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조금 부족하게 설명해도 설명 의무 위반인데 더더욱이 이 사람은 이 직원은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거죠. 이 경우가 그 ELF 주가연계증권을 소개했거든요. 그러면 안정추구형 투자자는 이 ELF 이 주가연계 펀드는 그 손익 조건에 대해서 크게 손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품을 투자해 제대로 설명도 못한 상태에서 투자하게 해가지고 손해 끼쳤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사례 2번 보겠습니다. 서울고복 2009년 1월 16일. 여기는 주가연계증권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설명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투자자가 자필로 서명했다면 직원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것은 이제 직원이 이긴 케이스네요. 어떤 고객이 ELS에 투자했는데 자필로 난 제대로 설명 들었고 투자 설명도 교부받았다고 사인했어.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설명을 못했거나 교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제대로 그러니까 설명 의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시를 한 내용입니다. 사례 3번 보겠습니다. 펀드 매수자가 고령이지만 투자 경험이 있고 기초자산 구성을 제한한 것이 있었던 점, 그리고 손해 발생 여부를 문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가 설명 의무 내지 고객 의무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어떤 고령 투자자가 ELS 투자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령 투자자는 요즘에 고령 투자자는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런 ELS에 투자해가 손해가 나니까 나 설명 제대로 안 한 상태 손해 났으니까 너네가 그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그 사건 판단은 그런 설명 의무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금융기관 쪽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이런 사람은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고령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설명 의무는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설명 의무를 어떤 설명을 할 때 설명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설명 정도는 상품 측면, 그다음에 투자자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 정도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달리할 수 있다. 달리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상품 측면에서 조금 안전한 상품은 설명을 좀 뭐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리고 조금 위험한 상품, 파생 상품 같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 그런 건 자세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설명 정도를 달리하는 거지 그게. 그다음 투자자도 투자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간단하게 설명해도 그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초보자, 한 번도 위험한 투자를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투자하는 것은 설명 의무 위반이야. 그러니까 그 상품이나 투자자에 따라서 설명 정도를 달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고령이라서 원래 설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원래 투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간단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설명 의무 위반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4번 보겠습니다. 사례 4번 청주지법 2010년 1월 3일 해외펀드 가입과 함께 환율 해지를 위한 선물한 계약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고객이 단순히 서명하였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이 제대로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거 설명 의무 위반이죠. 그러니까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펀드에서 설명해야 되는 그 상품의 내용, 그 다음에 투자성, 조기 상환 조건, 계약 해지 조건,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거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고 추가로 환율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환해지와 관련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실전 예상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저런 분쟁이 생기는 그 특징,
분쟁의 어떤 금융투자상품 내재적인 특징이나 분쟁의 특징 같은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상품 분쟁 유행과 관련해서 펀드는 주로 어떤 불안전 매매 쪽하고 부당 권유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과 관련된 그런 분쟁 사례 같은 거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분쟁 사례를 보시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그 부당 권유나 아니면 불안전 판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여러분들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쟁 사례 분석 같은 경우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예상 문제. 1번. 금융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적은 것은 금융감독원장은 분쟁 조정 신청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죠?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죠. 그 다음에 회부받은 그 조정위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되죠. 요거 순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그 분쟁 신청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1번, 2번 합의를 권고하죠. 금융위에서 합의 권고합니다. 무조건 그 분쟁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양당사 합의 권고하고 합의한 때로, 그리고 신청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합의를 안 하면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잖아요. 회부. 30일 동안 분쟁 신청으로부터 30일 동안 합의를 안 하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가 되죠. 그러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회부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되죠. 분쟁조정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은, 수락 안 하면은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양 당사자가 이 조정안에 대해서 수락하면은 재판상 화해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법원이 별도로 갈 필요 없이 이런 민원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에 의거하여 우선 처리하고 특별법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법을 적용한다. 다음 아래 법 중 일반법 주위에 있는 것. 이거 개인정보법이죠.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법이 신용정보법, 실명제법,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라는 그런 원칙이고, 맞죠? 2번.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정보 처리할 때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고, 3번. 개인정보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익명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려면 실명으로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익명으로 가능한 건 익명으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4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개인정보는 가능하면 비밀로 해야 되겠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것들은 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4번도 맞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분쟁 조정 기관은 중립적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분쟁의 양 당사자와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 양 당사자가 들었네. 양 당사자는 분쟁 조정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양 당사자가 분쟁 조정하면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자기가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그 자체로서는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가 일을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조정할 때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지 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거지, 수락하지 않으면은 저 조정은 다 무산되고 이제 결국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당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원래
그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감원의 그 조정안을 양당 사자가 수락하면은 재판을 받은 것과 같은 구속력,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금융감독원 위의 기관에 의한 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조정을 금감원에서도 할 수 있고 금융문제 조정을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분쟁 조정을. 근데 금감원에서 해가지고 양당사자를 수락하면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강제력이 있어. 근데 거래소나 협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 효력이 있어요. 민법상 화해계약. 그래서 요것은 민법상 화해는 강제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양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나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다시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것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안 가서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소리죠. 이제 종결돼 버리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투자 상품은 내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원금 손실 가능성, 2번 투자 결과에 대한 본인 책임 원칙, 3번 투자 상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 요거죠? 요 세 개 맞고 4번 금융투자 회사 직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 요것은 내재적 특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